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주를 핥히면서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데비는 여전히 시속 75마일의 강풍과 폭우를 뿌리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 사건의 피해자는 26세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로 밝혀졌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결정됐습니다. 민중적인 이력과 선명한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을 가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비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이민자들을 지목했습니다. 뉴저지에서 3건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새벽 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주를 핥히면서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데비가 육지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시속 75마일의 강풍과 폭우를 뿌리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한 데비는 현재 조지아주 남동부를 통과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레비 카운티에 따르면 강풍에 나무가 날아가 이동식 주택을 덮치면서 13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힐스버러 카운티에서는 I-75 도로에서 트레일러 트럭이 넘어져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4일 밤 악천후 속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크로퍼드빌 출신의 38세 여성과 12세 소년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데비는 여전히 최대 시속 75마일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최대 30인치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비는 폭우 위험 단계 중 최고 수준인 4단계라며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해안 지역, 심지어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재앙적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비는 오늘 밤 늦게 조지아 해안을 지나 목요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는 폭우 경보가 발령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이어 조지아 지역도 비상사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8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 사건의 피해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26세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총격 당시 세부 상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어제 지난달 28일 포트리 메인스트릿에 위치한 피나클 아파트에서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진 여성은 26세 한인 빅토리아 이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피해 여성의 신원을 밝힌 것은 사건 발생한 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시 25분께 피해 여성 이 씨는 포트리 메인스트릿에 있는 피나클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당시 이 씨의 남자 형제가 911에 전화해 이 씨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병원에 가야 한다며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곧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씨의 아파트 유닛으로 올라갔고 해당 유닛에서 이 씨와 또 다른 여성 2명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두 여성은 경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뒤 문을 닫았고 경찰들은 대치 끝에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 씨가 경찰에게 다가서자 총을 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같은 날 오전 1시 58분께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발표에서 현장에서 칼이 회수됐다고 밝혔지만 총격 당시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씨에게 발포한 포트리 경관의 이름은 토니 피켄슨 주니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검찰은 2019년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해당 경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에 제출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결정됐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민중적인 이력과 선명한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을 가졌다는 평을 받고 있어 방어형 인선보다 공격형 인선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백인 남성인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대선은 민주당의 정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 월즈 조와 공화당의 정 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JD 벤스 조의 대결로 치러지게 됩니다. 미네소타에서 6선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 2019년부터 미네소타 주지사로 재직 중인 월즈 주지사는 당내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 중 가장 민중적인 이력과 선명한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을 가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공교육 강화 등 민주당이 중시하는 이슈를 상식에 준거한 합리적 논리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언변도 갖췄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월즈 주지사는 이번 대선 선거전 과정에서 공화당 정 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상원 의원을 겨냥해 그들은 괴상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큰 환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화당 측으로부터 강성 진보주의자라는 공세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월즈 주지사와 함께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 등 부통령 후보군을 놓고 고심해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월즈 주지사를 최종적으로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은 정 부통령 후보 간 밸런스를 취하는 방어형 인선 대신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트럼프 진영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공격형 인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살해 위협 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재한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년여 동안 4,000회가 넘는 협박성 글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FBI는 용의자 자택에서 총기와 탄약 수천 발을 회수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출신 프랭크 루시오 카리오를 해리스 부통령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용의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극우 성향의 SNS 게터에 약 20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올린 글 중에는 카멀라 해리스는 산채로 불에 태워져야 한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FBI는 용의자는 해리스 부통령 외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한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스티븐 리처 판사 등을 위협하는 글과 댓글을 지난 1년간 총 4,359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또 용의자의 SNS 계정에서는 총기 및 사람을 쏘는 것에 대한 게시글도 다수 작성됐다면서 무슬림과 미등록 이민자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을 위협하는 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카리오는 지난 2일 당국에 체포되었으며 FBI는 그의 자택에서 권총과 AR-15, 공격용 소총, 그리고 탄약 수천 발을 회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비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 증시 폭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민자들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유명 스트리머 아딘 로스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증시 폭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민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은 정신병원에서 나와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상처와 손실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사회 문제 다수가 이민자들 때문이라며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해왔는데 경제 문제 역시 이민자들에게 책임을 돌린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 성장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 앞서 증시 폭락의 원인을 대권 경쟁 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리기도 했는데 시장 부진을 기회 삼아 정치 공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고용 지표도 끔찍하다.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으로 가고 있고 역사상 가장 무능한 2명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시장 침체는 당연하다. 카멀라는 심지어 삐뚤어진 조 바이든보다 더 나쁘다며 시장은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전체를 파괴한 급진 좌파 미치광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어 다음 단계는 2024년의 대공황이다.
시장을 두고 장난할 수는 없다. 카멀라는 붕괴다 라며 유권자들이 오는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어제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제적 행위,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며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색 텍스트 광고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이용자를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 형식을 말합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19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에서 3건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웨스트나일 모기가 발견되고 있어 퇴치에 나섰습니다. 집 근처에서 모기가 생길 수 있는 물 웅덩이를 제거하고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새벽 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뉴저지에서는 3건의 웨스트나일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감염자 중 2명은 7월 첫째 주에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1명은 미들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70대, 다른 1명은 유니온 카운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머셋 카운티에서 헌혈을 하려던 한 주민의 감염이 확인되며 지금까지 총 3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70 감염 사례로 주 보건국은 올해 더 많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보고됩니다. 앞서 뉴욕시 보건국도 5개 보로 전체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가 발견됐다며 이번 주 모기 퇴치를 위한 살충제 살포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아시안 타이거 모기를 통해 전염되며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경련, 방향감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이거나 면역 체계가 약할 경우 중증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당부됩니다.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한국행 항공권을 특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증편하면서 항공권 세일을 하고 있어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한인들이 특가에 항공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미주발 노선 항공권 특가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가 행사를 통해 에어프레미아 회원들은 LA와 샌프란시스코 노선 편도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각각 327달러부터 뉴욕 노선은 502달러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편도 가격은 LA 860달러, 샌프란시스코 782달러, 뉴욕 997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유류 할증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이 포함된 가격이며 탑승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탑승 제외 기간이 없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을 증편하면서 항공권 특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의 주간편을 주 3회 증편합니다. 8월 23일까지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는 특가 이벤트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9일 사이에 출발하는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의 증편 항공편을 세금과 유류 할증료가 모두 포함된 왕복 특별 할인가 $991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이 가성비 비즈니스석으로 알려진 업그레이드 스탠바이 서비스 요금을 노선에 따라 변경합니다.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서비스 요금이 단거리 노선은 인하, 장거리 노선은 인상되며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함께 장거리 2에 속해 있던 뉴욕이 그룹 6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LA 등 서부 출발 노선의 경우 좌석 클래스에 따라 서비스 요금이 50에서 $100 인상됩니다. 뉴욕 노선은 인상폭이 더 커 변경 후 각각 $1,100에서 $1,900로 23.8에서 30.1% 인상됩니다. 업그레이드 스탠바이 서비스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구매 승객이 출발 96에서 24시간 전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세금 및 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거주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지난 2022년 연방정부와 뉴욕주 정부, 지방정부 등에 납부한 세금은 약 31억 2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85억 달러, 텍사스주 49억 달러에 이어 50주 중에서 세 번째 규모입니다. 뉴저지주도 서류 미비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약 13억 달러로 전국에서 6번째에 랭크됐습니다. ITE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금을 보고한 뉴욕주 거주 서류 미비자는 67만 6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납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세 9억 1,950만 달러, 재산세 10억 2,170만 달러, 개인소득세 11억 5,470만 달러 등입니다. ITEP는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게 될 경우 납세 규모는 현 31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주가 100만 가정에 제공하는 자녀 1인당 최대 330달러의 추가 부양자녀 세액 공제가 이번 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전역에 중저소득층 가정에 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부터 발송된 체크는 이달 말까지 자격을 갖춘 가정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를 통해 뉴욕주 차일드 크레딧 프로그램으로 최소 $100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중저소득층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 지급액은 납세자가 2023년 과세 연도에 받은 ESCC 금액의 25%에서 100% 사이입니다. 뉴저지 이스트 하노버에서 생후 6개월 아기가 차 안에서 수시간 동안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하노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1시 30분께 사우스 리치데일 애비뉴 선상의 한 주차장에서 아기가 차량 안에 혼자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기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숨진 아기는 이날 최고 온도 화씨 93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 차량 안에서 4시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어머니인 로즈데일 거주 33세 여성을 아동 위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뉴욕시는 해변 익사자가 속출하자 뉴욕시가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해수욕장의 라이프가드 배치 시간을 2시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뉴욕시 해변에서 이미 6명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뉴욕시 해변에 배치된 약 400명의 인명구조원 가운데 66명은 오후 6시까지가 아닌 오후 8시까지 해변에 머물러야 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라이프가드 배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해변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찰 및 소방구조대원들을 도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라이프가드 배치 시간 연장은 지난 2019년 7월 빌드 블라지오 시장 당시 시행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날씨가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